덥수룩한 긴 수염, 긴장된 얼굴, 융통성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조각가 오기스트 로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첨단 매체를 활용하는 브랜딩의 천재였다면 믿기시나요? 1800년대 말 처음 나온 사진을 로댕은 기가 막히게 활용했습니다. 그 방법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로댕에게 사진은 누명을 벗는 도구였습니다. 1877년 청년 로댕이 사롱전에서 대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수상작 청동시대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매끄럽고 사실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작품을 로댕이 만든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직접 뜬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점점 일이 커지더니 당선작이라는 수상까지 취소되고 순식간에 로댕은 사기꾼으로 몰리게 됩니다. 여기서 로댕이 꺼낸 카드가 사진입니다. 모델이었던 오기스트 네일을 다시 불러 작품과 똑같은 포즈로 찍고 흙과 섞고 거푸지까지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로 제출합니다. 결과요, 누명은 벗고 오히려 유명해졌습니다. 공격하던 사람들은 증거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한 것입니다. 또 문제가 되었던 작품 청동시대는 프랑스 정부가 매입하고 거기에 추가로 지옥의 문이라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로댕이 하게 됩니다. 전화위복이란 바로 이런 경우 같습니다. 두 번째, 로댕에게 사진은 아이디어를 찾는 창구이고 작업 지시를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사진에 직접 그림을 그려서 형태를 조절하고 지시사항을 쓴 것입니다. 사진을 마치 지금의 노트북처럼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된 사진을 그대로 전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 로댕에게 사진은 중요한 홍보 매체입니다. 1896년 로댕은 사진가와 계약을 맺고 화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4년 후 파리 만국 박람회에 조각과 함께 71점의 사진도 같이 전시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조각과 미디어를 동시에 보여준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연출입니다. 로댕은 사진을 사진사에게만 맡기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빛을 조절해 작품이 가장 돋보이는 순간을 담고 그 사진은 화집이 되어 관공서와 미술관으로 배포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약 200년 전에 전시장에 오지 않는 사람까지 포섭하겠다는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네 번째, 로댕은 실추된 명예를 사진으로 부활시켰습니다. 1898년 프랑스 문인협회는 로댕에게 의뢰했던 작품 발자크 기념상을 거부합니다. 이유는 흉측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인데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이 작품입니다. 목도 짧고 팔도 없고 물에 빠진 거지 같아서 도저히 인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뭘 그렇게까지, 사실 저도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로댕은 억울하다고 방방 뛰었습니다. 50년 전에 죽은 발자크는 사진이나 초상화 등 어떤 자료도 남기지 않았다 때문에 묘사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발자크의 외모보다 정신을 담지 않은 의도로 발자크의 책을 보고 발자크의 정신을 담아서 이 작품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로댕을 더 힘들게 한 것은 같은 작가들의 공격입니다. 특히 이탈리아 조각가 메다르도 로쏘의 공격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이때다 싶어 로댕이 자기 작품을 모방했다고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대로 신문에 대서특필되면서 로댕은 정말 심각한 위기에 몰린 것입니다. 정말 로쏘의 작품을 로댕이 모방했을까요? 너무나 예민한 문제라 이 부분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이것이 메다르도 로쏘의 작품입니다. 세부를 생략하고 덩어리 유지라는 면에서 발자크상과 느낌은 비슷합니다. 더 의심스러운 것은 로댕은 로쏘와 함께 전시를 한 적도 있고 로쏘 작품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는 존경이나 오마주 또는 일부 영감을 받은 차원이지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로댕은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전에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면서 발자크를 만드는 사업은 엉뚱한 작가에게 넘어갑니다. 얼마나 속상할까요? 이제 로댕은 일도 빼앗기고 명예도 잃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를 당해보아서 알지만 이런 상황은
대체적으로 로댕이 흠을 만들고 싶은 주변 작가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10년이란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에드워드 스타켄이란 젊은 사진작가가 로댕을 찾아옵니다. 그는 픽토리얼리즘의 천재였습니다. 같은 말로 회화주의 사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진을 그냥 찍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으로 꾸미는 사진을 말합니다. 즉 이런 사진입니다. 어두운 그림자 속에 로댕과 조각 생각하는 사람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얀 배경에 로댕의 작품 빅토르 유고를 배치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오직 로댕이란 조각가의 아우라를 강조한 홍보용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편집해서 꾸민 것입니다. 로댕은 이 사진을 보고 다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욕심은 발자크 사진을 이런 분위기로 찍어 분위기를 다시 반전시켜 보겠다는 그런 욕심입니다. 사실 스타이컨이란 사진작가가 로댕을 알게 된 것도 발자크 상에 관한 스캔들 때문이었습니다. 여하간 둘은 발자크를 다시 살리는데 의기투합하여 첫 번째 사진을 찍는데 실패합니다. 아직은 하얀 석고 상태인지라 빛이 뿌옇게 반사되었던 것입니다. 로댕은 크게 실망합니다. 그리고 거의 애원하듯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젊은 친구, 난 발자크를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네. 혹시 밤에 달빛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날 발자크는 들판으로 옮겨주고 밤 11시부터 4시까지 렌즈를 열었습니다. 이때 조명은 흐르는 달빛입니다. 마침내 촬영이 끝나고 사진을 인화하던 두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발자크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때 로댕은 두 손을 모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하나님, 이것은 발자크가 아니라 부활하는 예수 같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대문호 발자크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1년이 지나 이 사진은 뉴욕에서 전시되고 2년 후 잡지 카메라워크에 실리면서 세상은 다시 로댕을 주목합니다. 또다시 세월이 흘러 1939년 7월 2일 마침내 석고가 아닌 청동 발자크상이 파리 몽파르나스 거리에 세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설치가 아니었습니다. 로댕이 죽은 지 22년 만에 추락했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이고 작품이 공개된 지 무려 41년 만에 인정받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미술의 역사에서 새로운 흐름이 시작됩니다. 그 새로운 흐름은 이것입니다. 똑같이 묘사하는 것만 작품이 아니라 본질을 향해 단순화하는 것도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 흐름은 그대로 20세기 추상 조각의 기조가 됩니다. 여러분,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자가 역사를 주도합니다.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동원되듯이 예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로댕은 사진을 바로 전쟁에서 쓰는 무기처럼 사용했다는 말로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작가 이철이었습니다. 예술 제국의 길은 우리가 세계 정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영상을 구독하시는 것은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